첫 번째, 그 CNN입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죠. 물론 완전히 벗어났다고 뭐하긴 한데, 하여튼 이게 제목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도 지금 특검이 있거든요. 특검. 잭 스미스. 그 특별검사 잭 스미스에 대해서 트럼프가 요번에 완전히 승리한 거죠. 그래서 그 교훈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잭 스미스가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2020년 대선에서 진 다음에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혐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밀 문서 취급 사건, 그 기밀 유출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요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한테 그거 기각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CNN이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추린 거죠. 그 내용을 보자면, 첫째, 대통령직의 막강한 면책 특권과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그가 형사사건에서 면책받을 수 있는 완벽한 보호막을 제공했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 안 됐으면요, 거의 100% 감옥 갔습니다. 근데 재선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모든 수사 같은 게 다 멈춰버렸어요. 이는 미국 헌법과 법무부의 전통적인 해석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법위의 존재와 같은 면책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잭 스미스가 이번에 한 말이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헌법 때문에, 헌법에서 대통령을 기소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지금 뭡니까? 근데 이게 아예 무혐의로 끝낸 게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면요, 기소유예. 아니, 끝난 게 아니야. 트럼프 4년 후에 임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지금 우선은 당선이 되는 순간 지금 이 모든 혐의 같은 거는 다 그냥 묻혀지는 거죠. 그래서 좀 CNN이 이번에 대통령직의 막강한 면책 특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계산이 법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가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번 트럼프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혐의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법관들이 사실은 트럼프 수사를 계속 지지 끌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부터 4년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빨리빨리 만약에 수사를 진행해갖고 트럼프를 감옥에 보냈으면요,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트럼프가 임기 1기 때 심어놓은 임명했던 보수적인 법관들이 있단 말이야, 대법관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건을 계속 질질 끌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법적 책임을 제한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특권 확대 해석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앞으로 향후 대통령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례를 안겼다.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벌 받아야 되는데, 이번 트럼프 사례 같은 경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이 잘못된 사례를 안겼다고 CNN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시스템의 한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트럼프가 선거운동 하면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선되면은 특별검찰 스미스 너 해고할 거야. 막 그랬었거든요. 계속 협박을 했어. 그리고 또 법원 같은 경우는 계속 사건을 막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서 특별검사 제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CNN이 이번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언급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핵심 교훈은 뭐냐?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정치적 역학이 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아주 나쁜 교훈인 거죠. 나쁜 교훈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원칙이 이게 맞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지금 트럼프 당선된 게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많은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금년에만 벌써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죠.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뭐 아주 크게 이슈가 됐죠. 총도 쏘고 총탄이 막 옆을 지나가면서 귀를 맞히고 트럼프가 이렇게 막 히어로 같이 했던 사진 다 기억나시죠? 이게 언제였습니까? 지난 7월 13일 7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게 1차였고 그로부터 2달 후에 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거 언제였으면 지난 9월 15일 날. 15일 날. 근데 이때는 총은 쏘지 못했어요. 총 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총탄을 누르진 않고 이게 그 트럼프 비밀 경호국 관계자한테 적발이 돼갖고 도망가다가 잡혔죠.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시 BBC 제목이 요원의 에이전트, 요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총격범이 트럼프를 그 조준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시크릿 서비스가 비밀 경호국이거든요. 그 비밀 경호국이 밝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9월 15일 플로리다 웨스트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윤석열도 트럼프 때문에 골프 연습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용의자가 그 골프 클럽의 근처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트럼프를 쏘려고 했다는 거죠. 용의자 이름은 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입니다.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 이 라우스가 골프장 울타리 근처 덤불에 숨어가지고 약 400야드 떨어진 트럼프를 쏘려고 조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밀 경호국 요원이 발견해가지고 라우스한테 총을 쐈죠. 근데 그때 맞지는 않고 도주했는데 도주한 다음에 1시간 후에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라우스는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 암살 미수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현재 혐의가 뭐냐? 연방 총기 범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암살 혐의가 아니에요. 총기 범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이거는 금방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정치인 암살 시도로 혐의가 추가되면요, 종신형.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 라우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으로 그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될지가 굉장히 더 중요한데,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기사는 뭐냐면 이 폴리티코 기사입니다. 폴리티코 기사에 보면은 이게 어떤 기사냐? 아까 라우스 있죠? 이 라우스가 폴리티코에 편지를 하나 보냈대요. 편지를 9월 중순에 9월 24일 날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오늘 칼럼으로 나온 겁니다. 제목은 뭐냐면 트럼프의 암살 시도범 중에 한 명이 지금 폴리티코에 보낸 편지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라우스라는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또라이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내용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어떤 내용이냐? 루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던 혐의로 9월 중순에 잡혀가지고 지금 마이애미 연방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 편지에서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의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금 편지에서 주장을 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트럼프는요. 그래서 대통령의 군 토수권을 트럼프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의회로 넘겨야 한다. 아니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생각했을 때 비슷하죠. 윤석열에게 군 토수권 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의회로 가야 돼, 의회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자신이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았고 미국의 양당 체제와 정치적 교체 상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또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에게 불만을 말하면서 두 정당이 국가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는 공공선거자금 제도를 통해 사적 기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고 선거 시스템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이 사람이 그냥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뭔가 진짜 미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비판 의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 자금 제도도 그냥 미국은 워낙 개인들이 재벌들이 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애고 공공 선거 자금 제도로 선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그는 트럼프를 중동을 파괴한 장본인으로 묘사했고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가 아예 깨버렸잖아요. 이걸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는 트럼프를 중동의 혼란과 사망자 증가의 책임자를 보고 그를 반대하는 투표를 촉구했다는 거죠.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9월 중순에 그러니까 물론 감옥 가기 전에 쓴 건지 그 후에 쓴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편지에 쓴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트럼프 암살 시도범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는데 앞으로 총기 관련된 범죄로 그냥 재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정치인 암살 시도범으로 재판 받을 건지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 편지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 트럼프 얼레지드 슈터라고 지칭을 했어요. 암살 시도범. 본인 스스로를. 그래서 아마 이 편지가 본인에게는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트럼프 암살 시도범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간접적인 자백은 되겠지만 오늘 이 폴리티코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직접적인 자백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는 자신을 올해 초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를 암살하려다 사살된 또 다른 암살 시도범과 독일 선장에 두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다. 이 사람도 죽으려고 했나 봐.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뭐라고 하냐 중동 분쟁의 종식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모든 관련 당사자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폴리티코가 이 라오스의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폴리티코는 뭐라고 하냐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또 그가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양세대를 비판했는데 그의 행동은 비정상이고 또 폭력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평가하면서 이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이 오늘 폴리티코 내용을 보면서 당시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던 이 두 번째 암살하려고 했던 이 라오스 같은 경우 이게 완전히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사진만 봤을 때 뭐 이상한 사람인가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고 진짜 미국과 중동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암살 시도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다. 근데 문제는 이 편지가 이 사람이 정치범 암살범으로 아마 재판받는데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폴리티코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AP. AP에서는 이번에
파키스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파키스탄에서 오늘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6명이 죽었어요. 제목을 보면 뭐냐면 임란칸이 파키스탄 전 총리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1년째 있거든요. 부패 혐의로. 근데 그 임란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파키스탄 수도에서 시위하다가 지금 6명이 사망했다는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사는 파키스탄 전 총리 임란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도 이슬라마마드, 수도가 이슬라마마드래요. 이 마마드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 오늘 그 임란칸의 지지자들이 그 수도를 중심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보안군과 충돌을 했대요. 그래서 정부는 실탄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드존이 있는데 그 레드존 지역 안에 디콕이라는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 안에 정부 주요 건물, 대사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시민들이 지금 거의 들어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를 지금 군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임란칸의 그 지지자들, 이 시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 임란칸의 부인 부슈라 비비가 있대요. 그 부슈라 비비가 시대와 함께 지금 그 중심 지역까지 막 들어오고 있어갖고 경찰이 경고 사격, 최루탄 사용하면서 좀 저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6명이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실탄을 쏘지 않았나 봐. 근데 이게 심해지면 실탄을 쏠 거고 그러면 이제 피해가 커지겠죠. 임란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2022년에 그 의회에서 불신임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지금 1,150건 이상의 형사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2023년 8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 받고 지금 구금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죠, 임란칸. 근데 제가 누군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파키스탄의 개혁자야, 개혁자. 기사만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파키스탄의 엄청난 스포츠 스타예요. 스포츠 스타. 이 크라켓이 파키스탄이 그 크라켓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우승할 때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그 크라켓 이 선수였대요. 그 인기, 이게 엄청난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2018년도에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임란칸의 외교 정책 같은 게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실세가 누구냐면 군인데 군 실세하고 마찰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의회에서 그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총리에서 물러났고 그런 다음에 이 임란칸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부패 혐의 등으로 사실은 수사하면서 유죄가 나온 거죠. 지금 칸 총리가 이끌던 그 정당이 파키스탄 정의운동이라는 PTI라는 정당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 PTI가 총선에 못 나오게 정당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법 어겼다 해갖고 지난 2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아예 그 정당은 총선에 못 나오게 막았다는 거죠.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정당에 있던 후보들이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갔거든요. 나가갖고 어떻게 됐냐? 대거 압승. 그러니까 그 정당 출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박근혜 때 그 통합진보당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당이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했어. 그러니까 그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거 승리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거 승리한 사람들을 모아두면은 이게 일당이야. 일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당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정당들과 다 합쳐가지고 겨우 그 정권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파키스탄 국민들이 이 임란칸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사진이 언제입니까? 그
몇 년이죠? 아, 내가 이걸 안 가져왔네. 한 20년 전, 이게 20년, 아니 30년 전, 1992년인가? 뭐 그때쯤, 90년대 초반에 그 파키스탄 그 이 파키스탄 크리켓 팀이 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사진이래요. 임란칸 같은 경우는 52년 출생이고, 이 사람이 92년도에 그 스포츠 팀을 이끌면서 우승한 거. 그래서 그때 국가도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사회운동. 사회운동을 바라면서 파키스탄의 의료 문제, 교육 문제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94년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이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암 전문 병원을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파키스탄에서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영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96년도에 아까 말했던 PTI, 파키스탄 정의운동당의 운동을 창당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는 겁니다. 그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작았지만 2010년대 들어와갖고 반부패, 척결, 그리고 사회개혁 주장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2018년도에 총선에서 PTI가 승리하면서 22대 총리로 취임을 한 거죠. 2018년도에 총리가 된 거야 그때. 그런데 재임 기간 동안 또 한 일도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경제개혁, 빈곤 문제 해결, 또 외교정책 개선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 악화 같은 걸로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다 어디나 똑같은 레파토리야. 2022년 국회에서 불신임 투표로 총리께서 물러났고, 근데 거기에 배후에는 파키스탄 군부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임란칸은 재임 중이던 시기에 계속 그 개혁 반대파들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정치적으로 밀려난 이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사법 시스템을 통해 갖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사하고 기소해서 부패 혐의 등 150건 이상으로 기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표 검찰이 지금 6개 기소해가지고 정말 나쁜 놈들 욕하고 있는데, 이 임란칸은 파키스탄에서 150건 이상의 형사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갖고 열받아갖고 지지자들이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개혁과 반개혁 그런 사이에서 또 사법권 남용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한 시민들의 이런 시위 이런 게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파키스탄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혐의인가 찾아봤거든요. 부패 혐의라고 하니까. 근데 부패 혐의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충분히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만들 수 있겠다. 하나 큰 게 뭐냐면 외국 사설단 선물 은닉. 정말 구차하죠. 뭐 엄청나게 해먹은 게 아니고, 아니 총리로 있으면서 미국 사설단이 왔대. 근데 그 사람들이 고가의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보고하지 않고,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거나 개인이 판매했다. 그런 혐의입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혐의가 하나 있고, 외국 사설단에 선물 준 거를 뭐 은닉했다는 혐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가 기밀 누설 혐의. 재임 중에 외교 전문 등 국가 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다. 그런 혐의. 세 번째, 부인과의 부패 혐의. 부인 아까 그 시위를 이끌었던 부슈라 비비와 함께 자선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자선단체를 통해서 부동산 재벌로부터 그 수도 인근의 땅을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 결혼 혐의. 이슬람은 부인을 여러 명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 뭐 그런 혐의. 그냥 보니까 이 혐의들이 몰라. 그게 진짜라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검사들이 조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갖고 범죄 혐의로 만들어 놓는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만약에
이 이슬람의 이런 수사 당국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면 몰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파키스탄도 이런 일이 있다. 가져왔고요. 오늘 BBC 요 보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BBC가 요번에 러시아 탈영병, 그냥 병이 아니고 장교 출신인데 러시아의 핵 기지를 경비했던 그 러시아 장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서워. 왜 무섭냐면은 푸틴이 여차하면 진짜로 핵을 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요, 진짜로 핵을 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폭로를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인데 지금은 신원을 밝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불소리를 했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진짜로 탈영병들 다 추적해갖고 지금 죽여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변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핵무기 기지에서 근무했던 그 탈영한 그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 핵 전력 운용 실태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 벌어진 내부 지시를 이제 폭로한 거와 관련된 이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 안톤이라는 가명으로 좀 소개한 이 전직 장교는 자신이 근무했던 비밀 핵무기 시설과 관련된 문서를 BBC에 이번에 제공을 했대요. 그러면서 러시아 핵 전력의 실질적 준비 상태와 전쟁 중에 벌어진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무시하는 서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러시아에 핵이 한 4,000개 있거든요? 있는데 다 오래됐고 작동하지 않을 거야. 좀 그런 식의 그런 주장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말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당일 핵기지가 완전 전투 태세에 돌입했대요. 실제로 여차하면 쏜다, 그렇게. 푸틴이 전쟁 초기에 핵 억제력을 특별 전투체제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 당시 부대가 핵 공격 수행 준비를 갖췄지만 2, 3주 후에는 경보가 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푸틴도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예 처음 전쟁 시작할 때는 각오를 하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나 나토가 참전해서 크게 벌어진다, 그러면 핵을 쏠 결심을 했다는 거지, 푸틴이. 정말 미친 새끼예요. 안토는 러시아 핵 전력 부대가 고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요번에 말했습니다. 그는 핵무기 경비와 관련된 훈련을 통해 2분 내에 반응할 준비를 갖춘 신속 대응 부대 소속이었대요.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또 부모들이 자기 있는 기지로 오려면 3개월 전에 연방보안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만 올 수 있는, 그렇게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부대라고 합니다. 러시아 핵무기 보유량은 지금 4,380기에 달하는데 이 중에 1,700기가 지금 배치된 상태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토는 서방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핵무기 대부분이 구식이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화된 그 시각으로 일축하면서 러시아의 핵 전력은 완전히 작전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토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전투원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아니고 민간인들도 죽이라고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 범주라고 본인은 받고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부로 어떻게 됐냐? 일반 공격 여단으로 전출이 됐대요. 근데 그 여단이 어떤 여단이냐면 한마디로 최전선. 그래서 초기 전쟁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냐면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군사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 전방에서. 근데 전방에서 죽은 많은 총알바지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방으로 끌려가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는 전선 투입을 앞두고 전쟁 참여를 거부하는 서명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탈영을 돕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의 도움을 받아갖고 러시아를 탈출한 거죠. 지금 이 단체는 매달 350명 이상의 탈환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대요. 그럼 지금 러시아에서 많은 병사들이 탈영하려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나 봐요, 지금도. 그런데 탈출하다가 적발되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안톤은 자신이 러시아를 떠났음에도 지금 러시아 보안당국은 계속 탈환병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일하면서 지금 익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탈영한 다음에 혼자 도망가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냐면 또 다른 러시아 그 군사들 탈영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대요, 본인이.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서 러시아 병사들 중에 실제로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거 완전 개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탈영하려고 하는 이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병사를 안 나가는 걸 아는 거지. 참 큰일입니다, 진짜. 이게 BBC였고요. 오늘 가디언. 가디언지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 처음 알았던 수리남에 대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수리남에서 2020년도에 그 유전이 발견됐어요. 석유와 가스 매장지가 발견돼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그거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런데 2027년부터 실제로 그걸로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발견됐는데, 유전이 발견됐는데, 요번에 수리남 대통령이 뭘 발표했냐. 그 유전에서, 그 석유와 가스 매장지로부터 발생하는 돈들이 있죠. 그 돈을 모든 국민과 나누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이 수리남 대통령인 찬 산토키 대통령인데,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수리남이 가난한 나라예요. 물론 큰 나라도 아니지만 여기가 GDP가 얼마냐면은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정도, 달러로 34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7천억? 그냥 우리나라 강남 3구 있죠, 서울에. 강남 3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가난한 나라야, 사실 여기가.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한 20%가 다 지금 빈곤 상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한 거냐면, 요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유전 있죠. 이 유전에서 하루에 앞으로 22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는 수익 가지고 국민들과 나누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그 내용이 좀 신박해요. 그냥 국민들에게 돈 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저축 통장을 만들어줘갖고 그 통장에 국민당 750달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그럼 국민들이 그 돈을 바로 못 써. 그냥 돈 주고 쓰게 하는 게 아니야.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100만 원씩 통장을 만들어주고, 대신 그 100만 원 저축했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연간 이자가 한 7% 정도. 이 돈을 저축으로 은행에 의무적으로 넣어놓게 하는 거죠. 넣어놓게 해놓고 이자로 연간 한 7%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미래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은, 보통 예전에 석유 발견돼가지고 베네수엘라든가 앙골라, 알제리 같은 나라들이 석유의 저주를 겪었대요. 국민들이 석유로 너무 떵떵으로 사니까 나중에 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석유 저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모델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공 사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갖고 앞으로 석유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쿠폰드 만들 거고, 국민들도 이걸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표프리즘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진짜로 앞으로 미래 자금을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일이 지금 수리되면서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새 그 필리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얘기 했잖아요. 사라 두테르테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마르코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너하고 네 아내하고 네 가족들 죽이라고 암살자하고 이미 얘기했어. 아예 대놓고 인터넷에서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번에 필리핀 국가수사국 MBI입니다. 그 MBI에서 이 두테르테를 요번에 소환한다. 그런 기사입니다. 요번에 국가수사국이 대통령 암살 위협 발언 관련해가지고 그 부통령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두테르테는 자신이 살해당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을 암살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 며칠 난리가 났죠, 필리핀이.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가 커지니까 두테르테가 요번에 오늘 성명을 내보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말한 거는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다. 협박이 아니고 조건부 복수 행동이다. 조건부 복수 행동. 무조건 죽인다는 게 아니고 너가 나 죽이면은 조건부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협박하고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지금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지금 두테르테가 요번에 마르코스한테 한 거는 중대한 협박, 혐의 혹은 반테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11월 29일 날 추적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두테르테는 그래 갈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얘기했지만 두테르테도 아버지가 대통령 출신이고 마르코스도 대통령 출신이죠. 대통령 배출했던 집안들끼리 손잡아가지고 진짜 총선에서 압승하고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필리핀 정치도 시끌시끌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요번에 그런데 이거 결과적으로 두테르테가 현실 대통령한테 굉장히 어렵고 좀 수사 당국도 지금 이렇게 앞으로 수사 당국이 두테르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과감하게 수사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꼬여.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제 알자지라 기사인데 난 이 기사가 뭐냐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주목한 거는 이 사진이에요, 사진. 알자지라가 우크라이나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2장을 올렸는데 이 2장 사진 밑에 소개한 걸 보면 뭐냐면 그냥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런데 이 안에서 여성들이 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또 여성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내용이 그거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러시아의 위협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고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이 사진을 왜 올려놨을까?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여간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트럼프가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거는 없죠.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 측에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와 평화협상 빨리 해. 하지 않으면 미국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러시아한테는요. 러시아 너희들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협상 안 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엄청나게 지원할 거야. 그러니까 양쪽한테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트럼프가 중간에서 평화협정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뭡니까? 얼핏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한테 압력을 하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크라이나한테 단순히 그냥 평화협정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영토 포기하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몇 프로입니까? 18%거든요. 그거 포기하라는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냥 포기인 거죠. 러시아가 이걸 러시아한테는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로마넨코 전 참모 차장은 우리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19% 되네요. 19%를 양도하라고 하니까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2022년에는 국민들이 절대 싸워야 된다. 이게 73%였어. 73%. 근데 요번에 여론조사 했더니 국민들 중에 52%가 전쟁을 가능하면 빨리 끝내야 된다. 땅을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지금 평화협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러시아 점령지 전부를 원래는 처음에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도 어느 정도는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거를 요번에 시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교회 문제나 젤렌스키 정부의 교회 압박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젤렌스키가 현실과 타협해 더 넓은 연합을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 총 대주교가 모스크바 대주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정교회를 뭐 간첩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한테 정보를 주고 있다.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중국 탄압이라는 서방의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토도 포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자지라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에도 굉장히 시끌시끌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사물이 외신 소식이었습니다.